자, 안녕하세요. 북서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한국 고대사 관련된 강의를 이제 할까 합니다. 자, 전번 시간에 제가 칠지도 관련된 내용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게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이제 보고 이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그 보충 페이지 보충 절 2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제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 공유해 드릴게요. 자, 여기 칠지도가 나오죠? 칠지도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그 나온다고 하는 게 아주 그냥 사진만 몇 개 보여주고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약간 심화된 형태로 물어볼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뭐 수능이라든지 한능검이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실제도 이게 모양을 보면 좀 약간 괴상하게 생겼죠? 예, 보통 칼하고 좀 다르잖아요. 예, 7개 나뭇가지로 이렇게 형상화된 그 칼인데 요 칼 자체는 실전용으로 쓰는 칼은 아니에요. 의전용이에요. 의전용이고 주로 이제 이 칼이 주어진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 문헌사도에 보면 이제 그 1번 서기에 있어요. 1번 서기. 자, 1번 서기에 보면 그때 이제 신궁 황후가 그 근초공황에게 이제 이 칼을 줬다고 돼 있어요. 하사했다고. 그건 뭐냐면 근초공황이 이제 그 신궁황후의 명을 받고 친미다레를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정복하고 신궁황후는 이 친미다레를 근초공황에게 주고 이 칼을 하사했다. 아, 이렇게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 근초공황이 신궁황후에게 이 칼을 봉헌했다 됐어요. 봉헌. 하사가 아니라. 예. 봉헌 바쳤다라고 이제 기록이 있어요. 일본 서기에는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죠. 일단은 신공항후가 일본하고 그 당시 군초공항이 어떤 관계가 맺었다는 건 이제 알 수 있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친미단에는 신공항후의 명을 받고 한 게 아니라 근초공항의 독단적인 판단에서 한 거야. 그러니까 주체가 백제죠. 그리고 외는 그 당시 그냥 용병으로 참여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일본 서기에서는 그걸 좀 왜곡해 갖고 이제 써놓은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일본의 사학자들이 일본 서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고 요걸 이제 뭐로 해석을 했냐면 임나일본부의 어떤 결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헌자로서 일본 서기를 대고 요 부분을 그다음에 이제 그 문헌학적인 그 고고학적인 증거로서 심열 저기 강개토대왕 신명주 기사를 자기식대로 해석해 갖고 이제 임나일보를 정당화시켜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을 따라서 일본 쪽이 말이 맞을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 쪽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칠지도의 명문을 보자. 자, 이 칠지도의 명문을 보면 여기 명문이라는 것은 여기 그 칠지도 안에 상간된 글자들 얘기예요. 요 참고로 칠지도는 그 당시 이제 근초공항이 신공항 그 일본 측에 어, 하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측에 있지 않고 일본 나라 이소노카미 신궁에 보관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여기 보면 태자가 있죠. 태. 아, 근데 여기가 여기 그 새로 표시된 것은 마모된 글자예요. 요 마모된 글자는 뭐냐면 하야, 하. 하로 추정하고 있는데 태야라는 말은 그 당시 동진시대 때 연호를 얘기해요. 그래서 근초공항 때 동진하고 교류가 있었잖아요. 조공책봉도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동진의 연호를 이제 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태야 4년 5월에 16일 병호 정량에 조백년 철 칠지도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양조백년 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양조백년이라는 건 뭐냐면 당금질해 갖고 만든 칼이라는 뜻이야.
예, 칼을 만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주조 틀에 통해서 이제 거기 센 물을 넣고 일괄적으로 이제 어떤 국역화돼서 만든 그 칼이 있고, 하나는 하나하나 칼을 이제 당금질해 가지고 만든 칼이 있어요. 예. 어느 게 더 그 가치가 있겠어요? 당연히 당금질해 갖고 만든 칼이 뭐냐면 그 가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칼날도 좋고, 근데 좀 가성비가 좀 떨어지긴 하죠.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자, 그래서 인제 이걸 가지고 만든 칼이 실지도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게 벽자인데, 요 벽자란 건 뭐냐면 그 벽사의 의미야, 벽사. 벽사는 뭐냐면 악기 있죠.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물리친다는 의미야. 물리치는데, 자, 이것은 백병은 뭐냐면 인제 이건 100 가지 병기를 어 가진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100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일들, 그 악기들, 그다음에 이 나쁜 일들을 물리친다라는 뜻으로 인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칼을 가지면 100 가지의 여러 가지 뭐 악기들을 어 적병들을 뭐 물리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적병이라고 했지만 요 적병의 의미가 인제 실제 병사될 수도 있고, 어떤 벽사의 의미로서 악기를 물리친다,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인제 공공 후왕에게 준다. 요런 내용이 있어. 공공 후왕. 자, 여기에서 인제 공공이라는 글자 때문에 인제 그 해석이 다른데, 일본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일본 서기에 마치 것처럼 근초공항이 일본 왕에게 바쳤다. 신공항에게 바쳤다. 요렇게 해석해. 이걸 인제 뭐라고 하냐면 일본 측에서 인제 바쳤다, 백제 봉헌설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측에서는 요렇게 해석 안 해요. 요렇게 해석 안 하고, 이거는 하사했다라는, 공자가 하사했다는 의미다. 예. 그래 갖고 인제 이거를 백제 하사설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고대 시대 때는 일본이 그 고대 시대 때는 보통 그 상국이 하국에게 하사를 하지, 그렇게 뭐냐면 그 하는 그 관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인제 이거는 일 백제가 상국이고 왜가 그 당시 하국 이기 때문에 하사를 해 줬다. 어떤 대가로? 용병을 참가할 대가로. 그 친미할 때 일본 용병들이 와서 도와줬잖아요. 그거에는 고마운 표시로 그 하살냈다. 그래서 거기 후왕이라고 한 거는 제후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백제 일제 때는 외를 대등한 국가로 본 게 아니라 일종의 자신의 어떤 제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왜냐하면 백제는 그 당시 후왕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런 측면에서 인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측의 입장에서 볼 때 뒤에 또 상감된 내용이 있어요. 기록된 내용을 보면, 자, 지금까지 잃은 칼이 없었으니 선사이로 미유차, 어 잃은 칼이 없었기 때문에 백제 왕세자였던 기생성음이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요 기생성음은 누굴까요? 근초공왕의 아들이었던 금구수왕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 금구수왕으로. 예. 그래서 요거는 금구수왕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인제 볼 수 있듯이 삼국과 하국의 관계가 명확해지죠. 왜냐면 어 일단은 여기에서 인제 하사했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주체가 근초고왕이 아니라 그 아들이었던 금구수왕이야. 그러니까 인제 그 아들이 그 외왕에게 하사를 했다는 거는 그 왕과 뭐냐면 왕의 제후가 아니라 그 아들의 제후 정도 격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 당시에 인제 백제에 대한, 백제가 이제 외를 보는 관점이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외왕자로 외왕자 질을 위해서 만들었으니 그 당시 전시 후세, 후세에 전하여 보라, 이런 표현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하는 표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우리 학자들 입장을 볼 때는 이거는 임나을본부에 근거가 된 게 아니라 어 뭐다? 요 자체를 볼 때는 백제 하사서 입장을 볼 때는 이것은 백제가 그 당시 외를 어느 정도 외에게 이제 영향력을 행사했고, 일종의 외 그 야마토 조정을 자기의 어떤 속국처럼이나 아니면 제후국처럼 생각한 걸 보여주고 있다. 요렇게 인제 뭐냐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그 유물이고, 그리고 똑같은 비슷한 사건의 배경을 가지고 주어진 것 만들어진 그 칼이지만 이렇게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이 또 달라요. 예. 자, 결론적으로는 우리 입장이 맞는 거죠. 예. 예, 일본 서기 입장에서는 이제 좀 왜곡된 거고, 그렇지만 일본 애들은 이걸 가지고 나중에 임날 본부를 어 증거하는 문헌학적 증거로 이제 사용해요. 예. 그래서 요 내용들 좀 파악을 해 두시고, 요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이 칠지도 관련된 내용들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국사 통론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어저께 이제 못 읽었던 걸 이제 읽어야 되겠죠? 네. 자, 어저께 이제 그 했던 것이 어디까지 했냐면 그 몇 페이지야 여기? 81페이지까지 했어요. 81페이지. 그때 나제 동맹 좀 얘기하고 끝난 것 같은데, 지중한 딱 들어가기 전에 그다음에 가야 연맹을 보죠. 자, 그 기록에 보면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보면 낙동강 하류 지역에 변한 12국이 있다고 했고, 이들은 지난해 이제 증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된 정치 세력이 있었으니 이들이 가야 제국이다. 예, 이렇게 있죠. 자, 이 소국들은 연맹 관계에 늘고 있었으나 처음에는 김해 지역의 구야국이 중심이었다. 자, 이 구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얘기한 금강가야를 얘기하죠. 자, 원래 이제 금강가야라는 명칭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원래 금강경에서 어디 좀 따왔는데, 금강경은 오소경 중에 하나죠. 김해 지역에 있었던.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삼국사를 쓸 때, 삼국유사를 쓸 때, 그 적당한 명칭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예전에 통일신라 시대 때 금강경의 이름을 따서 이 금강가야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금강가야라고 이제 부르진 않았고요. 뭔가 자기끼리 부는 그 국가의 명칭이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기록상에는 그 여기 음차밖에 안 남아 있어. 음차된 표기밖에. 그래갖고 다른 기록에 보면 구야국이라고 했어. 구야국. 중국 측 사서나 이런 걸 볼 때, 그래서 이 구야국은 금강가를 이제 그 가리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심이 되었으니 이것이 뒤로 수를 이제 시주로 하는 본가요로 발전됐다. 이 본가야는 금강가야하고 구야국가 이제 명칭이 바뀐 거지만 이제 똑같은 나라로 보시면 돼요. 자, 본가야는 김해 조개 무디에 발굴해서 나타나듯 우수한 철기 문화와 벼농사에 의해서 주의 소국들보다 발달된 사회를 이루고 있었으니 가야 연맹의 맹주가 될 수 있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맞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문제냐? 그 벼농사 위주였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 책이 만들어질 때가 그 1970년대인가 한참 됐죠. 그래서 예전에 그 내용을 견해를 적어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벼농사는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 지역에. 원래 김해 자체가 그 말 자체가 이제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죠? 네. 여러 그 뭐냐면 그 바다 새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새의 바다. 그래서 그 새를 교류하는 그런 그게 주였기 때문에 김해 지역에서 쌀 농사가 됐다는 것은 이제 지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 당시 김해 그 평야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 이건 이제 고려 시대부터 형성됐던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주위의 소국보다 이제 이뤘으며 가야연맹 맹주가 될 수 있었다. 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정기가야연맹이라고 해요. 학계에서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육가야설이라고 들어보셨죠? 육가야설. 제가 이제 배울 때는 육가야설을 가지고 이제 그 배웠는데, 성상가야, 뭐 아라가야, 고령가야, 소가야, 그다음 금강가야, 대가야, 그 6개의 가야만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다른 문헌 기록이라든지 여러 기록을 볼 때는 이건 맞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삼국유사에는 뭐 그게 육가야라고 돼 있지만 그 인식 자체가 남할 여초 때 이제 형성된 인식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가야는 20개에서 30개 정도의 나라로 구성이 있어. 그래서 6개 나라 외에도 여러 가야들이 존재를 했다고 이제 하는 것이 학계 통설이에요, 지금. 네. 그래갖고 초창기 때 아까 이제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가야를
정기 가야연맹,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강개토대왕이 침입해서 금강가야가 쇠퇴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가야연맹을 대가야 중심의 가야연맹, 후기 가야연맹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보고 있어요. 정기 가야, 후기 가야. 예. 자, 그러나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에 거쳐서 가야연맹의 내부의 세력관계 변동이 일어났다. 자, 그리고 그것은 이때 강개토대왕 고구려군이 남부지방에 쳐들어와 이렇게 했는데, 여기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이제 세력관계 변화는 뭘 시점 때문에 그랬냐면 313년 이 미청왕이 낙난과 대방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 어떤 그 중국과 한반도 내 물류 관계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낙난, 대방, 그다음에 가야, 왜 이런 식으로 이제 교류가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낙랑 대방 자리를 누가 차지했다고 했죠? 백제가 이제 대신해가지고 백제가 중국의 문화를 문물을 수입하고 요걸 이제 가야에 전파하고 그다음에 외도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걸로 이제 물류 관계가 변화되고, 이들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친밀해졌다고 했죠. 동맹 관계가 형성되고. 자, 그런데 요 가야 연맹에서 이렇게 물류 관계 변하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종전의 본가에서 물려 지냈던 그 여러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것이 이제 무슨 팔국의 난이죠? 포상팔국의 난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가야연맹에서 포상팔국의 난이 일어난다. 예. 그래서 이 포상팔국의 난은 되게 이제 보통 그 3세기 때도 일어난 걸로 보고 있어요. 기독의 삼국사계는. 그런데 학자들은 3세기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볼 때 4세기 때 일어난 반란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포상팔국의 난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 부분이. 자,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 그 금강가야는 신라의 도움을 받고 뭐냐면 그 포상팔국의 난을 진압했다라는 내용이 삼국사기에 실려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신라와 관계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신라가 도와줬는지 그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문제인데, 신라하고 금강가야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하고 금강가야 간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전투도 많이 일어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처럼 400년에 가야와 외의 연합군이 신라를 공격하죠. 그러니까 이제 강개토대왕이 부원군을 이끌고 기병과 보병을 이끌고 그 와가지고 그 당시 백제 가야 외의 연합군을 큰게 타격을 좁혀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금강가야도 공격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신라가 그 금강가야 세력들이 약해진 걸 틈타서 그 당시 납동강 동부 지역에 있는 어, 일부 가야 소국을 병합을 하고 그 진안 지역을 이제 또 병합을 하죠. 자, 가야는 지금까지 육가야 연맹으로 알려져 있지만 근래 연구에 의하면 초기에 12개 소국이었지만 그 가운데 낙동강 동부의 가야 소국이 멸망 후에 후기에 낙동강 서안에 13개 소국이 나타나고 그 맹주가 본가야에서 고려 지방의 대가야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학설이 제대로 된 학설은 아니에요. 예. 여기는 12개국은 삼국 동의전에 이제 기록된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다른 기록들, 일본서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여러 후한서나 등등등 기록에 보면 20개국에서 30개국, 그리고 지금 유물 유적을 통해서 발굴된 가야의 나라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상당한 많은 가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6가야만 있었거나 뭐 12가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가야들이 존재하고 있다. 예,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정기가야 연맹, 후기가야 연맹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가야 연맹은 낙동강 하류의 비옥한 평야에서 일찍부터 벼농사를 짓고 또 북쪽의 한 군영과 그 남쪽의 외민 이웃의 한 사이와 교류가 있으면 유리한 경제적 조건으로 급속한 사회 발전이 일었으나, 요것도 틀린 문장이죠. 요거는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는 벼농사를 주 업으로 삼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가야에서는 일찍부터 백제와 외의 세력이 압력을 가했고 특히 400년에
고구려군이 신라에 침입하여 왜군을 추격하여 가야에까지 침범했는데 그 금강가를 침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치적 불안이 가야국은 중앙 집권적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연맹 형태에 머물게 한 요인이어 가야 연맹은 새로이 비약한 신라에 의해서 멸망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가야가 이제 크게 선전하지 못했던 거는 백제 고구려 신라의 어떤 압박,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자기 자체 내에서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국가가 등장하지 못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문제점이 있어요. 자, 즉 봉가야가 나중에 이제 신라 법흥왕의 이제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고 대가야도 신라 진흥왕에서 정복되죠. 그래서 가야연맹은 신라에 병합되고 말았다. 예, 이렇게 되는데 그 내용이 너무 이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좀 간략해. 최근에 이제 뭐 연구 성과도 반영되지 않고 그래서 교과서 내용은 좀 보셔야 돼요. 교과서 내용이 더 자세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가야와 관련된 교과서 내용을 좀 보고 읽고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 표시냐면 일단 30페이지 펴보세요. 30페이지. 자, 30페이지 보면 그 니베르 교과서 내용을 좀 볼게요. 니베르. 여기 금성부터 한번 읽어야 되겠네요. 네, 금성부터 읽고 니베르 읽을게요. 자, 정기가야 혁명을 이끌었던 금강가야는 백제와 외와 연대를 했다가 고구려의 공격을 받고 쇠퇴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제 정기가야 연맹이라는 표시를 표기를 하고 있죠. 자, 이로 인해서 정기가야 연맹은 붕괴되고 납동강 동쪽의 가야 지역은 고구려 후원을 받은 신라의 세력권에 편입되었다. 대신 경상도 내륙이나 경남 서부, 서남부의 소국들이 새로운 주도세로 부상됐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고령의 대가야예요. 자, 고령의 대가야는 그 농업 생산을 기반으로 제철 기술 바탕으로 급속하게 성장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금강가야는 주로 이제 제철 사업을 하고 대가야는 내륙에 있죠. 상류 지역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낙동강 상류 지역에 있는 이제 대가야는 그 당시 이제 농업이나 제철로 뭐냐면 급속히 성장했다는 거죠. 자, 여기부터 이제 후기가야 연맹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대가야는 주변 소국을 복속시키고 맹주권을 확립하고 소백산맥을 넘어서 호남 동부 지역까지 세력 확장해요. 후기가야 연맹이 형성됐다. 자, 이 후기가야 연맹은 학자들에 따라서 좀 의견을 가지고 5세기 후반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가야는 그 당시 이제 어디를 장악하고 있냐면 백제 그 남원과 하동 지역까지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섬진강이라는 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섬진강 루트를 이용해 가지고 쭉 해서 저 남조의 나라들과 교주를 했어. 그래서 이게 중국 측 그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섬진강 루트를 이용해서 그 중국의 사신을 확인했다는 거. 자, 기록에 보면 이 중국의 그 남조의 사신을 이제 확인한 기록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남제에서 479년에 그 가락공학 하지라는 사람이 있어. 자, 가락공학 하지가 제나라로부터 작포를 받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남조의 나라 제나라부터 작포를 받았다는 이제 기록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가야로서 이제 중국 측에서 남긴 유일한 이제 뭐냐면 기록인데, 예. 그만큼 이제 그럼 가락구강은 요게 누구겠어요? 요거는 대가야를 의미해요. 가락궁은 대가야를 의미하죠. 자, 그러나 가야는 여전히 연맹왕국 단계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주변 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6세기 초 백제는 호남 동부 지역을 점령하고 경남 서부로 진출했다. 신라도 금강가야를 정복하고 가야 병합을 나섰고 이로 인해서 가야 소국은 점차 백제와 신라의 분할 점령되어 결국엔 대가야마저 신라에게 정복되었다. 예. 그래서 진흥왕 때 정복됐죠. 가야는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 성장하지 못했으나 우수한 제철 기술을 바탕으로 화려한 문화를 펼쳤다. 멸망 이후 많은 사람들이 외와 신라 등을 건너서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자, 거기 이제 옆에 보면 대가야 건국서라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가야의 건국서라는 김수루의 건국서라죠. 그 금강가에. 근데 이제 그 상공유사에 있는 이 건국서라는 주로 그 뭐냐면 금강가야 출신이 쓴 역사책을 바탕으로 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금강가야 중심으로 쓰여 있는 거고. 자, 여기 있는 대가의 건국서라는 그 신중 동북 여지슬람에 적혀 있는 곳으로 대가야 중심의 건국서다요. 요 대가야의 건국서다가 예전에 한번 한능근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본래 대가야국이었다. 그래서 시존 이진 아신왕부터 도솔지 왕까지 이뤄 모두 16세 520년까지 이렇게 있고, 최치원의 승려 이정 전기에 이르기를 가야상신이었던 정경 모주가 천신이었던 이비가지에게 감흥하여 대가야 내지주의가 금강왕 내지청에 두 사람을 낳았다. 이때 사람을 그냥 낳는 게 아니라 알을 낳았어요. 알을. 예, 여기에서는 빠져있지만. 그래서 두 개의 알을 보니까 여기 내지주의의 알이 너무 예쁜 거야. 예, 그래서 얘를 이제 키우고 그 다음에 그 금강구 왕이었던 내지청의 아들 갖다 버렸다.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내지주의 이진신왕, 이진아신왕이 별칭이고 청해는 수왕의 별칭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누구 중심이야? 이제 대가야 중심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수왕이 그 아들 갖다 버렸다.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예, 요 안에. 자, 그러면 이거는 언제 만들어진 설할까요? 이거는 금강가야가 주도했던 시기에 만들어진 설화 아니에요? 언제? 대가야가 만들어지던 때 만들어진 설화죠. 기존의 설화를 이제 좀 금강가야를 좀 하드하는 식으로 바꿔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후기 가야 연맹이 형성된 5세기 후반 때 만들어진 설화예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야 연맹 해체 내용은 중에 이제 그 니베르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좀 읽어볼게요. 5세기 이후에 정기가야 연맹이 해체되어 남동부의 세력이 약화되고 5세기 후반 고종의 대가야가 가야의 주도세력으로서 성장하여 후기가야 연맹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6세기 초에 대가야는 백제, 신라에 대등하게 세력을 다투었는데 백제가 납동강 유역에 진출하기 하자 위기에 느낀 대가야는 국제적인 어떤 그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라 결혼 동맹을 맺었으나 신라는 곧 동맹을 파기어 납동강요의 여성을 빼앗았다. 요 문장 중에 역사적 팩트가 틀린 게 있어요. 어디가 틀릴까요? 백제가 그때 진출한 것은 낙동강 유역이 아니죠. 이게 이제 딱 봐도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지리적으로 낙동강은 요게 있는 거고 신라하고 가야의 경계선이잖아요. 이거는 낙동강 유역에 진출하는 게 아니라 섬진강 유역이에요. 예, 섬진강 유역.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섬진강 유역은 백제의 영향권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백제가 그 장수왕의 공격을 받고 수도 한성을 뺏기고 웅진으로 넘어가잖아요. 예, 천돌하죠. 그래서 정신이 없는 틈을 따서 그 당시 이제 그 대가야가 이 섬진강 지역을 장악을 했어. 예, 그래서 이제 섬진강 지역을 장악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중국과의 교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뭐냐면 그 세력을 키운 백제가 이제는 예전에 그 대가한테 뺏겼던 섬진강 루트를 다시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남원이나 하동 지역을 장악을 하고 그러면서 섬진강 루트를 잃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대가의 입장일 때는 이제 외부 통로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내륙국이니까 낙동강밖에 없겠죠. 근데 이 낙동강은 누가 장악을 하고 있었죠? 신라가 장악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라와 어떤 이제 결혼 동맹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게 돼요. 예. 요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이야. 이 결혼 동맹 내용이. 그러면 이 결혼 동맹 내용이 이제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예전에 기출문제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요걸 이제 좀 읽고 하면서 좀 얘기할게요. 이 결혼 동맹 관련된 내용은 1번 서기에 있어요.
어떤 분은 일반석이 계속 얘기하니까 저를 인제 뭔가 신민사학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한국 고대사에서 일본 서기가 워낙 인제 좀 왜곡된 걸로 욕을 얻어먹긴 해요. 그런 측면은 이제 좀 많이 부각이 되고. 근데 가야나 백제에 관련된 그 기록들은 일본 서기가 되게 많아.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인제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그 백제의 많은 그런 지식인들이 가야로 갔어요. 그때 인제 가야로 가는 게 아니라 왜로 갔죠? 일본으로. 일본으로 건너갈 때 그 사람들이 그냥 건너갔겠어요? 아니죠. 여러 책들을 가지고 갔겠죠. 그래서 인제 이걸 이제 그중에 역사책이 있는데 이때 백제 삼서라는 책을 가지고 와. 음. 백제 삼서를. 그 백제 삼서는 백제기, 백제봉기, 백제신참이라는 책이에요. 예. 그래서 요 책을 가지고 갔어요. 요 백제 삼서 관련된 내용은 어 그 이게 무슨 책이죠? 그게 무슨 유명한 개설서에 인제 적혀 있는 건데 제가 잠깐 이름을 좀 까먹었어요. 하여튼 그걸 가져가 갖고 요걸 이제 일본 서기를 편찬할 때 그 당시 많이 인제 그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일본 서기 이제 편찬할 때 많이 들어가서 요 책을 가지고 이제 참조를 해 갖고 썼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일본 서기 안에는 백제에 관련된 기록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그 백제와 또 연관된 가야의 기록도 많아. 예. 근데 물론 요게 상당히 왜곡됐겠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일본의 청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본 중심으로 이 서술을 냈죠.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그 안에 역사적 사실이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제 우리나라 학자들도 요 일본서기 내용을 많이 참조를 하거든요. 이 경원동맹은 삼국사기는 없어요. 삼국유사도 없고. 참고로 삼국사기는 가야사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어요. 다만 신라의 관계에서만 가야사를 저술했고 삼국유사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가야사 내용도 있긴 있지만 별도로 이 가야사 자체가 금강가야 중심의 어떤 소설이기 때문에 대가야 내용이 거의 없어. 예. 그래서 이 경원동맹 부분은 일본서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일본서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6 세기 초반에 백제 세력을 막기 위해서 대가야 이내왕과 그다음에 신라의 버프왕 간에 결혼 동맹을 이제 맺게 돼요. 그래서 일본 서기에 의하면 그 당시 백제는 무령왕 때 이문과 대사진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남원과 하동 일대는 이제 백제가 고구려의 한성을 점령할 때 백제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대가야가 장악했던 지역이고 중요한 해상 루트였다. 그런데 백제 세력이 이 지역을 그러니까 백제 세력이 이 지역을 장악하자 대가야는 중요한 해상 루트를 상실해서 내륙 국가가 되어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백제의 침략을 막고 납동강 줄기를 이용하여 해상교류를 하고자 신라에게 왕실 간의 어떤 견호를 요청하였고 신라 거풍왕은 왕족이었던 이찬 비조부의 딸을 시집을 보냈다. 그러나 그 결혼 동맹은 번복 사건을 계기로 파기됐다. 이 번복 사건이라는 거는 신라 사절단이 거기 이제 공주를 보냈으니까 공주만 간 건 아니겠죠. 그 밑에 이제 같은 사절단도 같이 갔겠죠. 거기 몸종하는 사람도. 근데 이제 그걸 보고 그 당시 이제 그 탁kiến 국의 이제 왕이 탁순국의 왕이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 가지고 이 뭐냐면 그 사람들 이제 그 신라 옷을 다 가야 옷으로 바꾸게 이제 했어요. 예. 이걸 번복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인제 그 핑계로 해서 뭐냐면 탁순국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이유로 이제 신라가 군사 사절단을 보내요. 근데 이 말이 사절단이지 실제 군대를 보낸 거야. 그래서 인제 그때 탁순국까지는 가지 않고 대가야 영향력이 하나 있었던 아무 관련 없는 이 사건하고 관련 없는 탁킨탄국을 멸망을 시켜요. 자, 이 사건을 계기로 가야 동맹국 안에서 대가의 영향력을 쇠퇴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탁킨탄국을 멸망하는데 가야 형제국을 멸망시킨 대가야는 그냥 어 바라만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인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이제 대가가 가지고 있는 영향이 많이 쇠퇴하게 됐다. 자, 그러니까 인제 이때 이제 대가야가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신라의 동맹이 필요 없겠다 해서 파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대가야는 친백제 세력과 친신라 세력으로 인제 분열되게 되고 그 당시 인제 시간이 지나서 친백제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 세력들에 의해서 언어 전투, 예, 간상선 전투에 이제 참여하게 되죠. 백제하고 신라하고 싸웠던
간산성 전투에 참여했는데 누구 편을 들게 되냐면 백제 편을 들게 돼요. 그래서 백제 한 기록에 보면 3,000명 정도의 병력을 파견했다거든요. 근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신라가 승리했죠. 자, 그러니까 신라가 그 가만히 두겠어요? 안 두겠죠. 결국에는 신라의 침입을 받고 멸망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진흥왕 때 멸망을 하게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포상팔구의 난이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포상팔구의 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교과서 내용을 좀 볼게요. 예. 자, 교과서 내용 보면 이제 09년 개정 두산교과서에 있는 내용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금강가야가 다른 나라와 이제 뭐냐면 교류를 많이 했거든요.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이제 금강가야가 힘이 약해지고 나서 그 일본에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건너갔는데 일본의 쓰레기톡이나 금동단에 많은 영향을 줬어요. 요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 대가야 이제 지상동 고분군 관련된 내용인데 요건 한번 읽어볼게요. 대가야 보면 이제 고령에 이제 지상동 고분군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가야 왕족과 귀족들이 묻혀 있는 거대한 고분군인데 현재 그 확인되는 무덤만 해도 수백 개 단다. 그러니까 이 중에 44호분에는 35개의 매장 시설이 있는데 중앙에 대형 돌방을 둘러싸고 32개의 덤무덤이 부채살처럼 이렇게 배치돼 있어요. 예. 자, 이 무덤의 주인공이 죽자 많은 사람들이 그 순장되었던 걸 이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죽으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이제 여러 사람들 죽고 요 사람들 간을 묻은 자리로 보고 있죠. 32기는. 그래서 이 무덤은 주인공은 왕 정도 되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를 알 수 있다. 지상동 고분군에는 다양한 종류와 토기, 금동간, 그 다음에 철제 갑옷, 투구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오키나와에서 만든 야광 조각, 야광 조개 국자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는 것은 대가야가 이 오키나와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내륙국인 대가야가 어떤 식으로 교류를 했겠어요? 아까 전처럼 백제한테 뺏은 그 섬진강을 이용했겠죠. 섬진강 루트를. 자, 그래서 이제 각 그 야광 조개국자와 백제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 금동합이 출토되었다. 이를 통해 대가야는 여러 지역과 활발히 교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국사 통론 내용을 이제 들어가죠. 자, 고구려로 다시 이제 갈게요. 고구려. 자, 4세기 때 백제의 전성기라면 5세기 넘어가면 그 전성기가 고구려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고구려의 이제 정성기를 열었던 왕이 그 4세기 말에 즉위한 강개토 대왕이죠. 강개토 대왕. 자, 그래서 강개토 대왕부터 이제 뭐냐면 그 중국 세력과 이제 항쟁하는 과정에서 외부로 영토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쪽이 백제도 치고 그러면서 이제 세력을 확장해 나가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단락부터. 자, 고구려는 이거 지워야 되겠네요. 예. 자, 고구려는 태조왕 때부터 고대 국가를 완성하고 이어서 소순위왕 때 국가적 토대를 견고히 하였는데 강개토 대왕이나 장수왕 때 이어 국토가 크게 확대하여 그 전성기를 맞이했다. 자, 강개토 대왕은 그 특히 활발한 정복 사업을 전개하여 영토를 크게 넓혔죠. 그래서 시호 자체가 강개토라는 의미가 국토를 넓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남쪽 지역에서는 이제 백제를 격파하죠. 백제 아신앙을 격파하고 한강 유역에 진출하고 그다음에 신라가 이제 가야부터 공격을 받죠. 네. 그래서 이제 신라에 쳐든 가야와 외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그다음에 금강가야까지 공격을 해요. 금강가야가 이걸 계기로 이제 쇠퇴하게 되고 북쪽 지방에서는 요동 지방을 이제 완전히 장악하죠. 그때 이제 후연을 완전히 격파해서 요동 지역을 장악하고 한강 유역까지 진출하고 이제 아니, 요동집을 격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런하는 나라가 있어요. 거란이란데 이 비런을 이제 정복하고 숙신까지도 정복해. 오늘 여진족 있죠? 네, 비러와 숙신을 정복하는 그런 이제 기록도 있고 자 이런 건국 그 정복 사업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많이 적혀 있냐면 강개토 대왕비에 적혀 있어요. 강개토 대왕비에 그 두 번째 그 문단에 보면 그 관련된 강개토 대왕이
정복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 정복 사업들이. 자,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강개토대왕은 활발한 정복 사업을 전개해서 영토를 크게 넓혔으니 그것은 지금의 퉁구에 남아있는 거대한 강개토 대왕비의 통해 알 수 있다. 예전에 한번 요 강개토 대왕비 관련돼서 문제가 한 두세 번째 나왔죠. 특히 이제 요게 신묘열제 기사 문제가 됐죠. 신묘열제 기사.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임나 1본부의 근거 삼잖아. 일본 애들이요. 자, 이비는 그가 죽은 후에 공주를 적어 세운 곳으로 이로 인해서 그는 서쪽에 후연을 격파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후연을 격파하고 오랫동안 수건이었던 요동 진출을 이루었고, 자, 동북은 숙신을 복속시키고, 요때 이제 숙신은 오늘날 만주족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제 복속시키고 만주 땅을 차지했으며 남쪽은 백제를 정벌하고, 요 백제 정벌은 그때 이제 아시나 왕을 이제 뭐냐면 격파하고, 이 아신왕이 이제 수도가 거의 포위되니까 나와서 무슨 말을 했냐면 영원한 노객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해요. 근데 나중에 또 뒤통수 때리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임진왜란까지 또 중부 지역은 한강 상류까지 진출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외의 침입을 받은 신라를 도와서 가야 연맹까지 군사를 보내 왜군을 무찌르는 등 일생 동안 64성 1400촌을 공파했다. 이대하여 고구려는 요동을 비롯한 만주 지방의 주인공이 되었고 남쪽은 백제로 공격하고 신라를 원조하여 그 판도가 한강 상류까지 이르렀다. 자, 그래서 강개토된 막는 비에는 그의 시호를 국강상 강개토경 평안 호태왕 이렇게 얘기죠. 여기 국강상이라는 것은 장지를 얘기하고요. 묻힌 장소. 강개토 대왕은 이제 그 영토를 확장했다.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호라는 것은 좋을 호자는 미칭이고, 태왕은 왕 중의 왕이란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의 정복 사업에 따른 그 국토의 개척을 기념하는 명칭일 것이다. 또한 이때 영락이라는 독자적 연호까지 사용했어요. 연호까지 사용했고, 자,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할 것이고 태왕이라는 호칭 자체가 대국 이식을 표현한 것이다. 네.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요거는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또 보여줘요. 천하관을 보여준다. 자,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독자 천하관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이 강개토 대왕 관련된 내용을 좀 교과서에서 찾아볼게요. 자, 강개토 대왕 고구려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교과서에서 이제 내용을 보죠. 자, 이게 이제 강개토 대왕릉인데 되게 크죠? 예, 상당히 커요. 자, 요 앞에 이제 태왕릉이라는 이제 강개토왕 무덤이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태왕릉. 자, 여기 보면 이제 강개토 대왕 비문이 있고요.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414년에 장수왕은 강개토 대왕의 이룬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태양릉 앞에, 요 태양릉은 강개토 대왕의 무덤이에요. 이것도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그래서 6m가 넘는 거대한 비석을 세웠다. 고구려가 강개토 대왕 등비의 내용처럼 동북아시아 강국에 될 수 있었던 것은 소수여왕의 개혁과 함께 국정 정세의 심의가 크다. 그래서 소수여왕의 내치 결과죠. 이 소수여왕은 예전에 얘기했죠. 어떤 작업을 했죠?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수용했죠. 3종 세트 외워주시면 돼요. 태학, 율령, 불교. 자, 그 다음에 이제 5세기 이후부터 6세기 말까지 동아시아는 중국의 남북쪽 국가와 북방민족이었던 유연, 고구려가 세력을 이루고 분영을 이루었다. 이러한 국제 질서 속에 고구려는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고 부여를 병합했으며 요동과 북방을 뭐냐면 뻗쳤다. 그래서 이제 그 부여가 완전히 이제 뭐냐면 넘어간 것은 장수왕 그의 손자였던 문자왕 때죠. 문자왕 때 부여가 이제 기속이 됐고요. 그 전부터 강개토 대왕부터 부여가 조금씩 먹히기 시작해요. 예. 자,
이 강개토대왕은 비는 그 강개토대왕이 죽고 나서 장수왕 때 건립된 거예요. 예서체로 이제 기록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강개토대왕의 비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죠. 강개토대왕 비문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나온 것은 고구려 계보를 이제 나타나요. 고구려 계보. 자, 고구려 계보로서 여기에서 이제 고주몽의 건국서가가 나오죠. 요 고주몽은 추몽이 나오죠. 추모나오죠. 추모왕. 예. 요 강개토 그 대왕비는. 근데 이제 이 고주몽의 건국서가는 추모왕의 건국서가가 아니라 그 부여의 동명서왕의 건국서가야. 그 당시 부여의 어떤 세력들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부여의 정통성, 역사적 정통성을 이어받으려는 이제 그 측면에서 역사 왜곡이 된 거죠.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삼국사학에 그대로 실린 거고 왜곡해서. 자, 두 번째로는 강개토 대왕의 정복 사업들이 쭉 나와요. 네. 강개토 대왕의 정복 사업들이 쭉 나옵니다. 업적들이. 자, 그래서 뭐 요동을 장악하고 만주를 장악하고 뭐 가야를 공격하고 한강 상류를 장악하는 그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됐던 신묘일주 기사가 이제 이게 있는 거죠. 신묘일주 기사가. 신묘일주 기사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백제와 신라는 본래 우리나라 속민으로 부터 이제 조금을 봤는데 그 당시 그 외가 신면의 바다를 건너 백제를 격파해 신면을 삼았다. 이런 것을 일본 측이 이제 해석해서 남한 경운론과 인나일본부를 이제 해석한 거고 정인고 같은 사람은 뭐 백제 신라는 본래 우리의 고구려 송민으로서 옛부터 조공해왔다. 외가 신면을 건너오니까 이에 고구려 바다를 건너 외를 격파하고 백제와 신라를 백제 백제와 백제를 신면 삼았다. 신라를 신면 삼았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측의 해석하고 이제 일본 측의 해석이 다르고 또 어떤 이진희 씨 같은 분은 그 비문 변조소 같은 걸 주장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갖고 이제 그 관련된 임나일본부 관련돼 갖고 문제가 됐던 그 기사가 여기에 있어요. 신면조 기사가. 이게 이제 예전 기출에 자주 나왔던 부분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수묘인 제도를도요. 수묘인 제도. 자, 수묘인 제도는 무덤을 보호해 주는 거야. 무덤을. 왜냐하면 예전에 뭐 미청왕 시신이 그 탈진당했잖아요. 전현에게.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수묘인 제도를 그래서 무덤을 이제 지키고 관리해 주는 그런 데 뒀는데 거기에 이제 수묘인으로서 335도를 대장을 하죠. 335도를. 그래서 이제 그때 신민과 구민을 이제 고려해서 배정했다. 그래서 신민은 그 고구려 백제하고 신라 인들이고 구민은 고구려인들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뭔가 전국적인 영역을 증가해서 이제 배정을 했고 이걸 통해서 중앙 집권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이런 것들이 한번 이제 구성이 됐고요.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뭐 사회 비판과 연결돼서 이제 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게 03년 기출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적 비판하고 내적 비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본 적 있어. 예. 그래서 외적 비판은 이제 판독이 어렵다는 거, 나무된 글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변조, 비문 변조서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그 해야 되고 그 당시 내적 비판은 그 당시 이제 국제 관계나 각국의 발전 단계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이런 관련된 것들 염두에 두고 이걸 읽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보면 뒤에 이제 강개토 대왕비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뒤에 리베르 교과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장수왕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아이고.
자, 강계토 대왕 다음에 즉위한 사람이 장수왕이죠. 이 장수왕의 시호가 붙여진 거는 이 사람이 되게 오래 살았기 때문이에요. 상당히 오래 즉위를 했고, 심지어 그의 아들 조다가 미리 죽었죠. 그래서 뭐 쪼다 같은 말이 이제 그 욕설이 됐는데,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강계토 대왕의 위협을 계승하여 고구려로 하여금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이는 장수왕이다. 그 장수왕은 그 시호를 같이 해서 시호와 같이 98세까지 장수왕으로 제2 기간만으로 78년이 돼요. 이건 아마 역사 사실 이제 맞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요. 자, 이동안 이제 내로 국력을 크게 신장했으며 그는 수도를 통구인 국내성에서 대동강역인 평양으로 옮기게 돼요. 평양천도. 근데 이게 주의할 거는 평양성 옮긴 게 아니에요. 이건 좀 뒤에 보겠지만 평양성이 아니라 안악궁성 옮겼어. 안악궁성. 평양성은 평홍한 때 만들어진 거죠. 이거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야. 이거 그 당시에는 평양성이라 부르지 않고 장항성이라 불렸어요. 장항성. 자, 그러면 평양성을 왜 옮겼냐? 자, 고구려는 대동강 유역에 풍요한 그 경제력 부를 항유하고 과거 고조선 및 낙랑군의 문화를 유선을 차지하고 정치, 경제, 문화 면에서 비약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자, 이걸 통해서 서해를 통해서 중국의 남북 쪽과 교통하는 한편 남쪽은 백제 신라 방면으로 진출하여 내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한 거다. 두 가지 이유가 이제 적혀 있죠. 자, 그거 외에도 평양천도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 예전에 국내선에 기반을 뒀던 부귀족 세력을 약화시켜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그러면 이 구기족 세력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 뻔히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반발이 크죠. 그래서 그때 대규모 숙청을 하게 돼요. 요게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계도한 국서의 내용에 알 수 있어요. 이거 예전에 기출 한번 나왔던 거죠. 어, 그래서 계도한 국서에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여는 장수왕은 죄를 지어 나라를 어유국이 되었고 대신과 호족들의 사륙행위가 대신과 호족들에 대한 사륙행위가 그치지 않고 백성 등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거는 그 당시 장수왕이 평양을 천도하는 과정에서 국내선 귀족들이 반발을 일으켰고 그걸 뭐냐면 장혹하게 이제 수청 작업을 통해서 그를 제거한 다음에 평양성 천도했다. 평양을 천도했다. 그걸 이제 말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우리가 장수왕 때 기억됐던 다면 외교죠. 이 다면 외교의 배경은 그 당시 이제 광개토 대왕 때는 북쪽을 공격해서 영토를 확장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남북국 56국 혼란기였으니까. 근데 이제 56국을 통일하는 왕조가 등장해요. 북쪽을 이제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북쪽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위로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방향을 어떻게 되죠? 남쪽으로 옮긴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평에서 옮긴 것도 남하 정책이 어떤 전진 기지로서 또 옮긴 이유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구려는 남쪽을 확실히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북쪽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주와 북쪽 간에 어떤 뭐냐면 교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북쪽의 유연도 또 같이 교통을 하고 그러면서 다방면으로 중국 세력들과 서로 견제를 시켜 등거리 외교 정책을 하면서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거를 이제 배제하면서 북쪽의 압력을 배제하면서 남하 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이게 예전에 개도와 국서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장수왕의 그 외교 정책과 관련돼서 예.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자, 평양천도 고구려는 중국과 남북조와 두루 교통하여 그의 압력을 배제했던 하면서 남하 정책을 강행하여 백제와 신라를 압박했다. 자, 장수왕 21년에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은 것은 이러한 고구려의 남하 정책에 대한 반작용이다. 그래서 내무당 때부터 고구려의 군사력 도움을 받은 신라는 점차 고구려 세력부터 이탈하기 위해서 백제와의 공동관계가 필요했지만 정작 고구려의 고구의 침략 위협에 직접적으로 받은 건 백제였다.
이래서 이제 백제는 472년에 중국의 북위에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청했고,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계도한 국서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지만 요 계도한 국서 내용을 그 당시 받아들이지 않았죠. 북위 황제가. 예. 오히려 그걸 알려줬어.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를 읽고 거기에 보면 이제 고구려 뒷담화들이 많으니까 이제 고구려 장수왕이 열받아 가지고 결국에는 3만 대군을 보내요. 백제를 공격하게 되죠. 계도왕은 이제 그 서울 함성을 이제 점령할 때 잡혀 가지고 죽게 되고, 이때 이제 백제는 서울로 어디로 남쪽인 웅진 쪽으로 이제 옮기게 돼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이디야 고구려의 영토는 남으로 더 확장돼서 중령과 조정 일대에 거쳐서 남양을 연결하는 성까지 뻗치게 됐다. 그리고 자,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비문이 그 중원 고구려 비문이에요. 이거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한번 언급됐던 거예요. 요거 역조론 관련돼 갖고 나왔지만 하여튼 혼합형용 문제로 해갖고 한번 언급됐었고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문자왕은 이제 장수왕의 손자가 되죠. 문자왕 때는 그 494년에 북쪽 부여까지 정복함으로써 5세기 말에는 고구려가 한반도 대부분과 요동 지방까지 만주에까지 차지하는 일대 제국을 형성했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장수왕과 관련돼 갖고 좀 약간 더 이제 교과서에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교과서에 있는 장수왕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보죠. 자, 여기 고구려와 관련된 이제 장수왕 관련된 내용 보면 여기 이제 금성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광개토대왕에 이은 장수왕은 넓은 영역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남진 정책을 적극 추진해요.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자, 그는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을 함락하여 한강을 유역을 이제 차지하게 되고 소백사만이 넘어 신라의 수도 부근까지 공략했다. 자, 이로써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자, 이와 더불어 몽골 초원의 유용과 협력해서 그 당시 이제 그 대시향령 상맥의 유목민족이었던 지도를 이제 분할 통치했어요. 예, 지도를. 자, 그리고 한편 중국의 여러 나라와 대등한 외교를 펼치면서 중국이나 유목세계에 구별된 독자적 세력권이 형성됐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무슨 외교라고 하죠? 다면 외교라고 하죠. 다면 외교. 자, 이 독자적 세력권 형성에 바탕이 됐던 것이 뭐냐면 고구려 독자적 철학아니에요. 자, 이 고구려 독자적 철학아는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이게 뒤에 있네요. 예, 이거 좀 뒤에서 얘기하고. 자, 이에 고구려인들은 정통적인 청선적 사상을 바탕으로 수소, 처방, 천하 사방의 중심이란 자반 천하관을 확립했다.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여기에 천선족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고대 지배자들이 스스로 하늘의 신성한 혈통을 받은 자손이라는 뜻의 주장이야. 예, 그래서 이는 중앙집권 확립과 더불어 시조가 신성하고 그의 후예인 국왕이 다스리는 나라도 신성하다는 사상으로 발전되었다. 이 천성족 사상인데 요게 이제 중국어가 좀 달라요. 중국은 천자라는 사람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자를 여기 아들 자자로 해석하면 안 돼. 이거는 요때는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요거는. 근데 우리의 이제 그 얘기는 천손족은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 하늘의 그 천의 아들이란 뜻이요. 하늘의 아들. 이게 좀 달라. 하늘의 명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늘의 아들인데 이거는 고구려나 뭐 신라의 설화에도 보이는 거야. 예. 이런 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그 고구려의 독자 천하관을 볼 수 있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원 고구려 비문이 있어요. 예. 이 중원 고구려 비문은 장수왕 때 만들었던 설도 있고 문자왕 때 만들어졌던 설도 있어요. 아마 문자왕 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예. 이 중원 고구려 비문에 뭐가 있냐면 신라를 가리켜서 동이라고 불렸어. 동이. 동이 매급 둘지왕을 이제 뭐라고 했냐면 동이 매금이라고 했어요. 동이는 이제 신라고 매금은 이제 그 당시 이제 마리까는
별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별칭. 음. 그래서 신라 마립간을 동이매금이라고 같이 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이라는 것은 사이간에 입각해서 이 사이간은 이제 뭐냐면 중화가 있으면 요쪽 동쪽에 오는 동이라고 하죠. 서쪽에 오는 서윤이라고 하고 뭐 남만을 남쪽에 오는 남만, 북적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예. 근데 이런 중화의식 사이간이 원래는 일본 그 중국인들이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인제 우리나라 백제나 신라나 고구려에 영향을 미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고구려 입장할 때는 이거 영향을 받아 갖고 동이가 이제 신라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 자신의 독자적인 어떤 세력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독자의 천하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이라 불렸고 그다음에 신라 왕과 간인들에게 고구려의 강복을 하사했어요. 이거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것도 독자의 천하관을 의미하죠. 고대 시대 때 이제 뭐 어떤 것을 칼이라든지 간복이라든지 의복이라는 걸 하사했다. 상국의 하고한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라가 나의 종속국이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뒤에 이제 좀 보면 고구려 중심의 이제 고구려 천하 중심의 고구려 이렇게 보죠. 음.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고구려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 천하관을 갖고 있다. 그 내용들인데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자, 고구려인들은 스스로 하늘의 자손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강개토 대왕비에는 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고구려인들의 자부심을 보이는데 충주 고구려비에는 신라왕을 동의의 매금이라고 표현했고 아울러 신라의 왕과 신하를 고구려에 불러들여 관리의 옷을 나눠주는 사실도 기록돼 있다. 그래서 동아시아 각국 강대국으로 성장한 고구려가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을 가시했다. 예. 이 독자적 천하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고구려 천하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고구려 천하관은 특징이 뭐냐면 다원적 천하관이에요. 중국도 나름대로 천하관을 갖고 있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배타적 천하관이야. 그러니까 자기만 천하의 중심이라고 보고 있어. 근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 중심의 어떤 중화적 천하관도 있고 유목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천하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서로의 천하관을 다 인정해 줘. 이 고구려의 천하관 안에 속한 나라들은 주변에 이제 뭐 건활이라든지 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백제라든지 신라야. 그래서 이들을 정복하는 것보다는 뭐냐면 이들을 이제 뭐냐면 그 백제와 신라를 정복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자기의 종속국 이렇게 제국으로 삼는 것이 자신의 천하를 맞는 거야. 그래서 강개토 대왕이나 이때 충분히 힘을 가지고 백제와 신라를 정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둔 게 뭐냐면 정복하면 제국이 없어지잖아. 예. 그러니까 그 놔둔 거야. 근데 이제 외에 대한 인식은 좀 다르죠. 외는 자신의 천하관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신의 천하관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신라나 백제 안에 들어오면 쫓아내는 존재야. 아,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다원적 철학을 갖고 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다원적 천하관 고구려 천하관을 이제 뭐냐면 뒷받침하는 의식도 있어야 될 거냐. 아까쯤에 천손족이라는 의식과 예, 하늘의 아들이라는 의식 있죠. 그다음에 이제 태양이라는 명칭 있죠. 태양. 자 이런 것들 그 연호 사용. 자 이런 것들이 고구려 천하관을 뒷받침하는 요소들이야.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이 고구려 천하관은 어디에도 영향을 주냐면 고려의 천하관에도 영향을 미쳐. 이 고구려 천하관은 고려의 천하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학계에서 이 고구려 독자적인 천하관을 왜 강조하냐? 이거는 이유가 있죠. 예, 이거는 이제 동북공정을 이제 염두에 둔 거야. 동북공정. 동북공정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가 지방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과 독자적인 천하관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나라가 어떻게 지방의 그 중국의 지방 정권이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론으로서 이 고구려 독자적 천하관을 되게 강조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이 고구려 천하관, 독자적 천하관을 알려주는 비석이 있죠. 그 이제 보면 대표적인 강개토 대왕비나 중원 고구려 비문화.
그다음에 모든 노지명 이런 것도 이제 그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을 알려주는 그 1차 사료죠. 예,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고구려 독자적 천하관 관련돼서 동북국명 관련해서 문제 나왔고 뭐 독립된 문제도 나왔고 그 강제토대왕의 정복과정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거 또 나올 수가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그다음에 또 볼 게 뭐냐면 고구려 수도 변천 과정이에요. 이거 상당히 중요해. 이게 09년 기출문제에 나왔고 수도 관련돼서 예. 이 한도산성과 국내선 관련된 지도 나오고 그 물어본 거 있죠. 그리고 인제 이게 18년인가? 이 정확히 모르는데 18년 기출문제도 나왔어요. 18년이 아니라 17년이겠네. 17년. 17년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인제 보통 우리가 이 고구려의 이제 수도 변천 과정을 그 교과서나 통론을 통해서 그 간단하게 요렇게 알고 있죠. 처음에는 한인 지역이었다가 오녀산성 그러다가 인제 유리왕 때 삼국사 기준으로 유리왕 때 수도를 옮겼죠. 통구 지역으로 지방 지역으로 인제 옮기죠. 지방의 어디 국내선 지역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평양으로 옮겼다. 예. 평양성으로 옮겼다. 이렇게 인제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요거는 삼국사기의 기록 중에 제일 단순한 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이런 구도 외에도 수도 변천 과정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 다른 기록에 보면 수도가 그렇게 인제 뭐냐면 왔다 갔다 이렇게 단순히 그 한인, 지방, 평양 이런 식으로 딱 그 돼 있진 않아. 수도 그 내용이.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을 제가 다시 정리를 했어요. 기록은 이제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자, 고주목 북릉성왕 때는 수도를 오녀산성으로 했어요. 오녀산성으로. 그리고 이제 그 보통 그 고구려에서는 산성 평저성 체제를 신했어요. 그래서 오녀산성, 하고자성, 그 평저성은 하고자성이죠. 예, 한이즈는. 자, 그다음에 유리왕 때 이제 왕후 국도를 국내에 옮기고 위남성을 쌓았다는데 이거 학자들은 국내성을 보고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유리왕 때 이제 그 옮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있죠. 그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산상왕 때야. 산상왕 때 수도가 어디에 정했냐? 이게 한도산성이야. 기록에 나와 있어. 왕은 도읍을 한도성으로 옮겼어요. 한도산성은 그 국내성에 그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산성이죠. 국내성이 이제 외부에 공격을 받았을 때 산성으로서 이제 피나는 게 한도산성이죠. 요 한도산성. 그래서 국내성에 위치한 한도산성의 위치가 예년 09년에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평양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 평양성은 오늘날 평양성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대방고지, 대방의 옛 땅에 그 설치한 곳인데 자, 요때 인제 평양성에 있다가 인제 뭐 이렇게 있고 거기에 평양 동양성으로 또 이거하죠. 예, 여기 중축한 다음에 그러다가 인제 여기에서 죽게 돼요. 예. 자, 여기에서 이거라는 말은 수도를 옮겼다는 게 아니라 거처를 잠시 옮긴 거야, 이거는요. 자, 장수왕 때 평양성에 천도했어요. 근데 초창기 때 수도는 평양성이 아니라 평양으로 천도했는데 평양성이 아니라 안압군성과 대성상성이야. 그래서 평저성에서 안압궁성이 있고 대성상성에 산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평양성의 북쪽 지역이에요. 그 당시엔 평양성이 없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뭐 그 어떤 이제 합격자 수기를 보니까 뭐 평양에 옮겼으니 평양성에서 옮기지 않았냐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팩트가 많지가 않죠. 일단은 역사 선생으로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예. 이거 분명히 팩트 측면에서는 조선은 안압공성과 대성상성이고 그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부분이요. 학자학자 수기분의 그 학자학자의 수기에 거기다 적어 놓으셨는데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을 왜 부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09년 천재교육 내용을 보시면 알아요. 여기 보면 자, 안압궁 복원토가 나와요.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도 나오고 중학교 교과서 나와요. 예. 그래서 국내성에서 평양을 천도할 때 고구려 왕궁이 있었던 자리가 안압궁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죠. 예.
그래서 초창기 수도는 평양성이 아니라 평양 중에 안압군성이에요. 평양에는 평양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 가실 가서 가실 때 뭐 평양성을 천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시고 안압궁성으로 이제 천도했고 평양성은 평화왕 때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평화왕 때, 양화왕 때부터 이제 만들어져서 평화왕 때 완성돼서 장항성을 이제 옮기죠. 요때 이제 장항성 오늘날 평양성을 말한다. 요 평양성은 좀 특징이 나성이다. 나성. 예전에는 궁궐만 방해하는 성이었지만 이제 민가까지 다 포함되는 민가까지 다 포함되는 그 민가까지 다 포함시켜서 방어하는 나성 형태의 그 성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나성 형태의 성은 중국식 성이에요. 중국식 성.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구려 같은 산성, 평저성 같은 체제거든요. 근데 이 중국식 상성 개념, 중국에서는 나성 개념으로서 산성이나 평저성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인가까지 다 포함시켜 갖고 하는 그런 성이죠. 그래서 이 나성은 고대 시대 때는 별로 없어요. 평양성, 장항성하고 사비성 외에는 나성이 없어요. 대부분. 예.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 나성 체제가 바뀌게 된 거는 조선 시대 때예요. 보통 조선 시대 때 이 나성을 읍성이라고 하죠. 보통 읍성. 거주지까지 다 포괄해 갖고 하는 읍성 체제고 이 읍성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진간 체제가 나온 거야. 예. 그래서 고구려 수도 변천 과정 되게 중요하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참고로 이게 평양이라는 명칭이 자주 쓰이는데 그 평양이라는 그 명칭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동강 이남의 평양이라는 의미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당시 일반 명사로 썼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로 특정한 지역을 뜻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요충지, 중요한 요충지를 말할 때 평양이라는 말을 써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동강 이남의 평양이라는 그런 관념은 고구려 시대 때는 없었고 나중에 고려 시대 때 형성된 거야. 고려 시대 때. 예. 요걸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지 평양이 자주 나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동강 이남의 평양 이렇게 생각을 착각을 할 수 있어. 예.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 수도 편전 과정을 좀 얘기를 했고요. 예.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두 문제 나왔기 때문에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요거 표 정확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넘어가서 한국사 통론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제 고구려 끝났으니까 이제 백제 중흥과 관련돼서 이제 좀 얘기할게요. 이 중흥이라는 것은 망했던 나라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야. 예. 이제 아까 장수왕의 공격을 받았다고 했죠. 그 폭삭 망했죠. 수도가 뺏기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문흥왕이라든지 성왕 때 중흥을 맡게 돼요. 다시 이제 망했던 왕조가 다시 복귀를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게 되는데, 자, 요 부분은 좀 쉬었다 갈게요. 이 부분은 자, 인증번호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인증번호는 13번이에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13번입니다. 13번.